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와 2008년 모의평가 문제, 1995년 수능 기출문제 3개의 문제를 다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 문제들은 제가 제 블로그 자료실에 이제 올려둘 테니까 미리 내려받아서 풀어보시고 지문에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 좀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문제를 다 풀 거라서 지문을 하나하나 낱낱이 너무나 다 꼼꼼히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제가 꼼꼼히 내용 정리를 해드렸던 수업 영상을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내용을 보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은 근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윗글에 나타난 나와 아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윗글에 나타난 나와 아내 중심 인물 둘이서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추론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문제에서 정보로 줍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자면 근대화와 도시화 이게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했죠. 근데 이때 나라고 하는 인물은 좀 부적응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나와 아내의 관계를 통해 뭔가 문제 상황이 드러난다. 그럼 갈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예측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게 근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근대로 나아가는 시대적인 상황 이게 배경일 수 있겠구나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고 합니다. 수능에는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안 그려질까요? 어쨌든 볼게요. 보편적 사고. 누구나 보통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보편적 사고죠.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존재들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언약, 약속한 가장 가까운 사이 중 하나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작품 속의 현실은 나와 아내가 장지로 구분된 두 칸의 방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요. 보통 결혼한 부부가 각 방을 쓰는 것은 좀 사이가 안 좋거나 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추론해야 될 거고요. 또 작품에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와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아내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방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때는 방에 들어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를 이미 문제에서 줍니다.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무엇일지 작품을 좀 꼼꼼히 살피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죠. 대충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짐작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본문은 읽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 요런 정보들을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보자면 이 작품에 나타난 나와 아내가 어떻게 되어서 지내는 모습. 서로 떨어져 지낸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근대인들의 문제를 떠올려 보게 되었다. 사실은 요거만 갖고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나의 장난, 나라는 인물이 장난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같은 것에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문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읽다가 장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게 문제를 푸는데 좀 참고해야 되고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제. 보기에 밑줄 친 이곳은 어디인지 유클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를 먼저 미리 보자면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볕이 들지 않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곳에 와서 문득 현실에서 유폐된 채 억압된 삶을 영위했던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기력했다가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야겠다라고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은 아니다. 집이 없다. 마음에 들었다. 내 방이 마음에 들었대요.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했고 나름 서늘했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밝을 필요도 없고 너무 아늑한 방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방에 감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도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아까 우리 무기력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여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무기력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그러니까 무사안이라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내는 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고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똑 7째 칸이다. 럭키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2칸으로 나뉘었다. 2칸으로 나뉘었다라는 것도 앞에 문제에 있었죠. 아내와 내가 구분 지어져서 따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걸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냐? 아내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그냥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정말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랫방은 아내의 방이죠.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해지면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내 방인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방은 굉장히 어둡고요. 아내의 방은 해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상반된 느낌도 있죠. 그래서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억울해 왜 이러지 하고 비판의식을 갖거나 뭔가 어떤 구체적인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3번 문제 보면 무기력했다가 뭔가 자기를 성찰한다 했는데 그런 공간이 아랫방이라든지 방이라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보면요.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으면 들이 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쳐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건 다시 없는데 오락이다. 여기서 좀 약간 놀기 시작하네요. 아내의 방에서.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 휴지를 끄실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끄실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이 실증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의 방에서 와서 나름의 오락이라고 하면서 했던 휴지 불태우기 같은 불장난이라든지 돋보기 갖고 장난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장난과 관련된 행동이네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부분까지는 읽고 나서 2번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거울이란 이제 거울 갖고 노는데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거울 가지고 놀았다, 뭐 가지고 놀았다.
근데 사실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방이 뭐 나뉘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행복, 불행을 얘기했다가 장난 얘기했다가 논리적인 인과성이 하나도 없죠. 이런 부분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 요게 이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뭔가 무기력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뭔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조금 약간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하면서 약간 분절된 의식 세계 이런 것들을 이런 형식을 통해서도 잘 보여줘요. 이건 수능 특강이 이번에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다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면요. 이번엔 거의 장난했다가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거나 굉장히 뭔가를 추구하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시간 죽이기 같은 무의미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면서 실증을 내죠.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그러니까 그냥 손장난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제 나름대로 뭐 장난에 놀거나 하는 것이 이제 바뀌나 봐요.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은 그런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구멍을 내 코에 대고 숨죽이듯 호흡을 해본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 같죠? 실제 할 일이 없는. 이 근대화되는 조선 사회에서 많이 배운 지식인이지만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이렇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그냥 장난하면서 무의미한 행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습 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안에 채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맞고 생각해본다. 안의 어느 부분에서 요 내음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안의 채취는 여기 늘어섰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뭐 다 섞였을 테니까 그런 거겠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장난과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단락이 지금 분리가 됐어요.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의 장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죠. 1번. 아내의 물건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면에서 아내의 물건 이용하죠. 막 화장품 같은 거 장난치고 거울 같은 거 갖고 놀잖아요. 여긴 맞아요. 아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경로? 아내와 소통하지 않죠. 아내가 없을 때만 들어와서 장난치고 혼자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과 관련된 게 없고요. 뒤쪽 가도 소통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2번.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행위라는 면에서 일상 속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의 힌트는 여기 지문에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나는 이런 장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 지금 2번에 3번에 보면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행위라는 면에서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맞습니다. 이 면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 거울 장난하고 불 태울 뻔하고 뭐 휴지 태우고 돋보기에 막 빛을 모으고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을 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3번. 실증을 내면서 이어가는 행위라는 면에서 여기 보면은 이 장난을 막 했다가 장난이 실증나면 다른 장난 했다가 또 이 장난도 고 실증이 나면 뭐하고 그러니까 실증을 내긴 내요. 그럼 아우 안 하면 되는데 그걸까지 안 하면 할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을 내면서 이어가는 행위라는 면 맞습니다. 자신의 권태로운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 맞나라고 생각해보면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정신적인 차원까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실증, 심심함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죠. 그러니까 권태로운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맞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4번에 보면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라는 면에서 목표 설정한 거 아니죠. 이 휴지를 반드시 태우고야 말겠어. 이렇게 한다든지 돋보기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거울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막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 맞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돌발적 행동? 확고한 계획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산시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4번도 틀렸고요. 5번 유희의 차원을 정신적인 차원으로 비약시키는 행위라는 면에서 이게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의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뭐 비약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장난을 하고 또 하다가 결국 다 실증이 났을 때 유의의 차원을 뭐 육체적인 데에서 정신적인 데로 뭐 비약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장난 자체가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앞부분도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1번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이 보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지만 왜냐면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어차피 본문에 안 나오고요. 그냥 우리가 추론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이 작품에 나타난 나와 아내가 각방을 쓰고 그리고 아내의 방에는 아내가 없을 때만 가요. 있을 때 가야 뭐 대화를 할 텐데 없을 때만 가는 걸 보면 A 부분 나와 아내가 단절되어 지내는 모습을 통해 단절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이걸 통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같은 집에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 부부마저도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외로움을 드러낼 때 소외라는 말, 인간 소외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근대인의 문제를 떠올려 보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내 속을 터놓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뭔가 고독함, 소외감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걸 여기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한번 풀어봤고요. 3번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건 이제 후반부로 가야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중략 이후 부분을 볼게요. 이제 아내의 방에서 이런저런 장난을 치고 관찰을 하던 그런 주인공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사실 이 중략 부분에는 전체 날개 이야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는데 그게 필요한 활동은 아니라 그걸 꼭 이해해야 되는 활동은 문제는 아니라서 지금 거대한 부분을 중략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보면요.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거의 대낮이었다. 앞부분까지는 계속 방에 있었죠. 윗방이든 아랫방이든 방이라는 공간에서 뭔가를 관찰하고 장난하고 생각했었다면 지금 보니까 공간이 바뀌었어요. 미스코시 옥상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요. 그 본점 자리 신세계백화점 본점.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해고해 보았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뭐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미스코시 옥상에서는 26회를 회고해 본다. 자기를 돌아본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3번 문제에서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단서가 지금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자기의 26회를 돌아보면서 아무 제목도 불구러져 나올 만큼 대단할 것이 없긴 하지만 그 대단할 것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한 것도 자기 반성이죠. 아, 내가 이렇게 별것 없이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그 모습을 보다가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죠.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속에 나는 같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뭔가 분리되고 소외된 채 살아왔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러면 내 발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록된 부분을 일단 가볍게 한번 봤고요. 문제를 보자면 3번에
어디에서 인식이 바뀌고 자기 성찰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미스꽃이 옥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가서 자기의 26회를 돌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5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막 조3급의 문제 같죠. 진짜 오래된 그런 시절의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14번에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심경이 드러나고 있는 단락은 하고 물었어요. 밑줄 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상이 했던 말. 이상의 오감도는 시인데요. 오감도가 신문에 발표되자 정신병자가 아니냐는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이상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상이 하는 어떤 문학적인 창작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상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져도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이냐?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깜빡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어쨌든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면서 정신병이나 고치겠다. 정신 이상자라고 많이들 그랬거든요. 오감도 막 시 찾아보면요. 뭐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3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막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라고 하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게 많아요. 지금은 천재 작가라고 많이 평가를 받지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드러난 심경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라든지 안타까움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심경이 드러나고 있는 게 가나다라 마 중에 어떤 단락일지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문제에는 작중인물 나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 뭐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지, 삶을 관찰하는지, 일상생활 반복하는지, 이불 속에서 몽상하는지,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하는지. 이미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몇 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15번 문제는 이러하고요. 16번 기억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 17번은 A에서 E까지 중 나를 형상화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나를 형상화한 게 A에서 E까지 중 뭘지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문 한번 볼게요.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해지면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웃방이 즉 내 방인 것을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겐 불평이 없다. 아까 수능 특강에 나왔던 부분하고 좀 겹치죠? 그러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기억, 아내 방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내 방, 여기 나오죠?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라고 하면서 아내방의 의미를 이제 쭉 나에서 보여줄 건데 이제 그 상징적 의미가 뭘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4번 문제에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뭐 안타까움 찾아보는 거 있었는데 가에는 일단 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은 드러나진 않네요. 나단락으로 넘어가서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으면 들여비치는 햇볕살이 아내의 화장들이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 휴지였죠? 지리가미를 끄실러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이 돋보기가 주인공을
형상화한 걸지 생각해 볼까요? 돋보기를 통해서 그냥 장난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딱히 형상화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끄실르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놓는 데까지에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아내 방으로 와서는 이것저것 장난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냥 재미있게 재미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거울 얼굴에 비칠 때만 실용품이고 나머지 때는 장난감인 거다. 그리고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날 예정이에요. 거울이라는 건 그냥 내가 장난감으로 삼은 거니까 A나 B나 사실 비슷하죠. 그럼 우리가 A에서 E까지 좀 날이 형상화한 건데 돋보기나 거울은 결국은 내가 장난하면서 쓴 도구라는 면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자신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는 단락, 이 부분이 뭔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나 안타까움 드러나나요? 그렇지 않죠. 14번에도 2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로 넘어갈게요.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완전히 날아오르는 거죠. 육체적인 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적인 데로 훅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고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별들을 들여다본다.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라고 하죠. 이것도 내 장난감의 일환이에요.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가 숨죽이듯 호흡해보고 이거 결국 A나 B나 C나 전부 다 내 장난감으로 의미가 통한다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것도 화자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형상화한 것, 주인공을 형상화한 것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그 향을 맡으면서 아내의 채취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까 수특에 나왔던 부분하고 겹치니까 뒤는 굳이 읽지 않을게요. 일단 다까지 봤을 때도 여기에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으니까 다 단락 역시 14번의 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내의 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끝이 났기 때문에 16번 문제도 풀 수 있죠. 16번에서는 그 아내의 방의 상징적인 의미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아가 억압되는 공간. 억압 아니죠. 지금 신나게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어린이나 할 법한 막 불지르는 막 그런 행동들도 하잖아요. 갈등이 심화? 아니죠. 아내가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뭐 하면은 갈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다 시간을 보냈었죠. 현실을 극복하는 공간?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아내의 방에서 보내잖아요. 아니겠죠. 4번.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뭔가 장난하고 싶었고 아내의 방에도 가보고 싶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4번 맞겠죠. 뭔가 수준이 높은 뭐 성취욕이라든지 이상에 대한 실현이라든지 하는 그런 수준 높은 내적 욕구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고 재미를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맞습니다. 부당한 현실의 저항. 이거는 3번이랑 유사하죠. 지금 3번 현실을 극복하는 공간 저항하고 맞서려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거든요. 현실이 부당하고 거기에 뭔가 맞서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5번도 아니죠. 16번의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문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라달락. 어느덧 손수건만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요만 일해도 좀 피곤하였고 맨날 방에만 있었으니까 오늘 너무 재밌는 걸 많이 했어. 그러니까 피곤하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수특 문제에서도 풀었는데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아내 방에 있으면 어때?
근데 서로 이제 관계가 굉장히 단절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내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내 방에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가죠. 내 방은 아내 방과 달리 침침합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자죠.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우울해 보이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아닌 적도 있는 것 같죠?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고 한잠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 우리 지금 A, B, C, D, E 중에서 주인공 나를 형상화한 거 찾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나는 속이 비인, 속이 무명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베개와도 같다라고 거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베개. 이 부분이요. 이렇게 답을 그래도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본문 계속 보자면요.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냥 맨날 방에만 있으니까.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얼어 죽지도 않고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현실에 대한 근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준 높은 근심이 아니라 빈대 미워하는 근심 정도의 근심이 있대요.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임에 틀림없다. 쓰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윽한 쾌감.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별 자극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 단락이 마무리가 돼요. 라 단락에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막 절망감 있나요? 그냥 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의 베개 덩어리처럼 방에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 미운 건 빈대 정도야 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대한 절망이나 안타까움을 읽어내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라도 아니네요. 답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마단락 한번 볼게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이거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절망이 있을까? 라고 확인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러나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도 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사색이라는 게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지금 14번에서 밑줄 친 부분의 심경이 드러나는 것 작가 이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상이 했던 말 이게 심경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날개라는 작품은 이상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힌트를 준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상의 어떤 사색 생활, 글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생활일 텐데 그 생활에서 이번엔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대요. 보기의 내용은 약간 전투적이었잖아요. 내 생각 이해해주지 못하다니 그래 니들이 생각하는 그 정신병 고쳐볼게 하면서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었다면 여기서 완전히 무기력해졌죠. 그럴 필요도 없었어. 뭔가 적극적인 거 궁리 안 할 거야. 만일 내가 적극적인 궁리를 한다면 즉 내 나름의 생각을 담아낸 작품을 쓴다면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해야 돼.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아내는 어떻게 보면 내 적극적인 사색의 덩어리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개입을 하는 그런 주체, 개입을 하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는데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독자들하고 비슷하죠. 막 항의했던. 그래서 나는 꾸지람이 무섭다기보단 성가셨다. 귀찮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기의 내용에서도 이상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는 않아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 자체가 실수네. 이런 식의 뉘앙스니까 비슷한 느낌이죠.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게 좋았다. 사실 진짜 좋았겠어요.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로웠다. 생활이 스스로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좀 잘 맞지 않는 느낌? 이런 것을 인간 사회로부터 이 사람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웠다는 게 뭐냐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수줍기도 하고 나하고 좀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스스럽고 생활이 스스럽고 모든 것이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날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뭐 안타까움이라든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14번에 답이 되는 거겠죠? 여기 14번에 답은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5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 안 푼 거 지금 15번 문제 있죠. 작중인물 나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있다. 맞죠? 아내의 방에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장난도 해요.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부분은 안 나오죠? 답은 2번이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뭐 작품을 써서 내거나 내 사색을 뭐 하게 되면 아내가 꾸지람을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대화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반복하는 거. 아내가 나가면 아내의 방에 가서 막 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불 속에서 몽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하고 있다. 내 방에서 아내 방으로, 아내 방에서 내 방으로 왔다 갔다 하죠. 맞는 내용이에요. 자, 15번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고요. 16번, 17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2008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많아서 조금 빠르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9월 모의평가는요. 뭐 중략을 넣는다든지 가나다라 마 이렇게 단락을 나누지 않고요. 글의 후반부, 뒷부분을 통째로 가져다 넣었어요. 날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중심 생각이라든지 주인공이 의식이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보자면요. 40번 문제.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는 문제를 하나 줬어요. 뭐 독백적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 드러내는지,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해서 사실성 부여하는지, 회상의 기법 써서 현재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는지, 비유적 표현을 써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서술적 특징 묻는 문제는요. 이렇게 보기로 물을 수도 있고요. 1, 2, 3, 4, 5 5개의 선지로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형식은 거의 비슷해요. 앞부분은 표현상의 특징이고 뒷부분은 그걸로 빚어지는 어떤 글 자체 내용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져서 여러분들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들을 보면요. 41번 문제. 일제강점기에 미쓰고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미쓰고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매우 높다라는 정보를 주죠. 서울이라는 곳에 있는 거고요. 이 사실에서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고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 A 부분을 읽었을 때 미쓰고시 옥상의 기능은 이 높다라는 측면이나 뭐 서울이라는 공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고요. 42번 문제. 기억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여러분들이 미리 컨닝을 하듯이 빠르게 먼저 보면 정오의 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억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그때 보기로 와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감을 잡고 푸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전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보기를 한번 미리 보자면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의 사이렌이었죠.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이걸 참고해서 작품을 감상한 게 아닌 걸 찾으면 되죠. 각성, 재생 또는 뭔가 되게 높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해석한 게 아닌 것 또는 틀리게 해석한 것, 이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지금 한 문제 더 있죠? 43번 문제.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에게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근대화 도시화되고 있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불화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즉 갈등을 빚고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이거는 진짜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글을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기는 꼭 미리 읽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부조리라는 말이 현대문학을 보다 보면 잘 나오는데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수능 특강 문제에서 보편적인 정서와 다른 아내와 나의 관계를 얘기해줬죠. 그게 이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방을 쓰고 서로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고 서로 인식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현대 문명과의 불화를 겪고 있는 걸 보여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아내는 바로 현대 문명이죠. 근데 그걸 모를까봐 알려줘요.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소설을 읽을 때, 나라는 인물은 현대 문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아내의 경우는 그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아내가 하고 있는 뭐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 문명이 지식인인 나에게 주는 어떤 뭐 의미 부여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너 밤새워가면서 도적질 하러 다니느냐? 계집질 하러 다니느냐? 뭐 바람났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락이다. 이건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꽤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벌써 불화의 장면이 나오죠. 막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앞부분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영상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막 수면제를 먹였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혹시 수면제가 아니라 그냥 두통약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나?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이 아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다른 박질 쳐서 나와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나에게 계속 좀 구박을 하듯이 이야기하고 너 도둑질을 하느냐 하고 막 의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자동차에 7번 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아내에게 계속 구박받고 했으니까 뭔가 입맛이 쓴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기분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거두기 위해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커피 마실까? 라고 생각하고 경성역 홀에 들어왔는데 내가 갖고 있던 돈 아내 다 줬잖아요. 그 돈이 사실은 아내의 돈이었죠. 아내가 다 매춘을 해서 벌었던 돈이었으니까 그냥 그걸 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에게 돈이 없구나 라는 거죠.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거의 넋놓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고시 옥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거의 대낮이었다. 미스코시 옥상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A를 해석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거 생각하면서 A 부분 꼼꼼히 읽어볼게요.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해보면서 나름대로 반성,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내 삶을 돌아봤는데 내가 정말 좀 무의미한 또는 무기력한 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반성이 있는 거겠죠. 딱히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은 거잖아요.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어떤 목표나 삶의 지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나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의문이 생긴 거거든요.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지느러미 수겠죠. 세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굉장히 거리가 탁해 보여요. 내 눈에는 뭔가 희망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굉장히 그냥 각박해 보이나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회탁의 거리에는 금붕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곤한 생활에 찌든 사람들. 끈적끈적한 줄에 그냥 엉켜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도 그들처럼 그냥 그 무기력하거나 힘겨운 삶, 그냥 바쁘고 찌들어 있는 도시의 삶 속에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이 지금 내가 그냥 혼자만 아내의 돈을 받아 먹으면서 윗방에 사는 그런 무기력함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어떤 이 도시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A 부분이 드러난 문제는 몇 번의 문제였었나요? 여기 보면은 41번 문제였죠. 미스코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1번.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맞죠? 내 26회를 돌아본다 라고 했으니까요. 2번.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이전의 삶의 태도 뭐죠? 무기력한 삶의 태도죠. 이것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려면 적극적 삶의 태도여야 되죠. 그럼 내가 이 삶을 뭔가 내가 삶의 주체로서 열심히 살 거야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답이 2번이네요. 그러니까 회탁의 거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이 거리 내에서 회탁의 거리로 들어가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열심히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상황 수능적으로 무기력한 차원으로 이걸 역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죠. 3번. 회탁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미스코시 백화점 매우 높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이 아래에 있는 회탁의 거리를 보잖아요. 조감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먼 높은 곳에서 이 아래의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해서 압축적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린 것 이런 걸 조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회탁의 거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압축적으로 조감한 거 맞죠? 4번.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 매우 높은 곳에 있고 이 회탁의 거리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도시적인 삶을 살지 않아 왔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으니까 심리적 괴리감 느끼겠죠. 5번.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부자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엉켜있고 끈적끈적하면 거기서 해방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부자유의 의미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이 섞여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체념도 있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 부분 지나서 그 다음 부분부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서서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나섰나 봐요.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지금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줄바꿈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이걸 지금 생각하게 된대요.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주인공에게는 조금 굉장히 충격적인 존재. 아스피린과 아달린. 아 맞아. 나에게 아달린을 줬나 아스피린을 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스피린인 줄 알고 먹었던 게 수면제인 아달린이었지. 이런 좀 충격적인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두둥 하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걸 믿을 수는 없다. 사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아달린을 줬을 거예요. 여러 정황상 내가 그 약을 먹으면 밤이고 낮이고 구분 없이 막 잠이 들었었잖아요. 그래도 아내를 믿고 싶은가 봐요.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까닭 사실은 있죠. 재워버리고 매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남편이 여기저기 외출했다가 방해를 하니까 먹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날밤에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 아니다. 내가 했던 게 맞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죠.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숙명적으로 절름발이니까 같이 맞춰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나나 아내나 제 거동의 로직, 어떤 논리적인 것이나 뭐 그런 것을 붙일 필요도 없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이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나 아내와 내가 맞지 않는 것을. 그런데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난 아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러니까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 순간에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면 정오의 사이렌 이전에는 지금 약간 혼란의 상태, 어떻게 해야 되지? 무기력한 상태, 상황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상태예요. 그런데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자면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날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은 극한 정오다. 굉장히 현란하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회색의 거리였잖아요. 회탁의 거리. 근데 거기가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완전히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무기력한 회탁의 거리에 있었다라고 인식한 인물이 굉장히 현란한 것으로 가니까 뭔가 정오의 사이렌은 그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때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나에게도 날개가 있었어요. 오늘은 없지만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희망, 야심이라는 건 뭔가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보여주죠. 무기력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말입니다.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 없어져 버린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아, 맞아. 나에게도 희망과 야심이 있었지 라는 것을 깨닫죠.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이 현실 속에서 한번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잤구나 하면서 지금 굉장히 무기력했던 자아가 어떤 의욕이나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내 삶을 한 번 더 살아보자꾸나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정오의 사이렌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4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앞부분에서 보기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각성과 재생,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봤었어요. 1번, 나의 의식 상태는 기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맞겠죠? 기억 이전에는 막 무기력했다면 이 이후에는 굉장히 나에게 다시 도달하라고 하면서 의욕적이고 좀 강한 적극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1번 맞죠?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2번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막 닭처럼 푸드득거리는 것 같은 막 현란의 극한 뭐 정오라는 표현도 막 쓰잖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있었던 날개가 돋았던 자리에 다시 날개라는 생명이 튀어낼 수 있게끔 그런 바람을 강렬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죠. 3번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기억의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이군. 정오의 함축적 의미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각성 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조 분위기에 바뀐 거 맞죠? 4번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이 전환하게 되었군. 정오를 경계로 나는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사회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를 막 크게 고민하진 않았지만 있기는 있긴 있었죠. 내 26회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정오 이전엔 했었으니까. 근데요, 사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거 없죠.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이나 야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사회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답이 4번이죠. 5번.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그냥 12시 정각 이런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전환하는 의미에 더 중점이 있죠. 12시 땡 쳤네. 이제 밥을 먹어야겠네. 꼬로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는 없고 심리적인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으니까 5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에 걸리는 답은 아니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남은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43번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도 지금 아는 것 하고 물어봤죠. 보기의 내용은 현대문명과 불화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의 대립관계와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라는 의도로 출제한 거예요. 1번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지식인의 내면 세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는 거죠. 현대 문명이.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 맞죠? 거의 대응되다시피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이지. 그거 아니죠. 적극적으로 대결하고 싶었다면 나 그거 아니거든. 나 지금 뭐 계집질한 거 아니고 도둑질한 거 아니거든 하고 싸워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피했잖아요. 피하고 그냥 나와버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만 돌아보고 내가 아내를 의심했던 건가? 라고 괜히 또 자기의 생각을 의심해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결의지 아닙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럼 3번 선지.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러죠. 아내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도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 그렇겠죠. 불화를 겪고는 있지만 완전히 그냥 결별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왜냐하면 현대 문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상태 보여주는 것 맞죠? 여러분 이 선지의 내용들은 이제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내용들은요 작품을 잘 설명한 내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는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이 선지 내용들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번 선지는요.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신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겹치죠.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에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 현대 문명이 아내잖아요. 아내가 아달린을 먹인 거였고 그런 거에 대해 두려워한다.
거의 막 대응하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 5번.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 말소됐다는 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라진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았던 나, 비판의식 없이 살았던 내가 페이지가 번뜩 없어진 줄 알았는데 눈에 번쩍 들어오거나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즉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바람, 연결이 되죠. 5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안 푼 문제가 하나 있죠. 40번 문제. 요거 하나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 독백적인 어조 맞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단절된 의식 상태 보여주는 것 맞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잘 드러나냐면 자기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나를 살해하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뭐 했다 뭐 이런 생각들 또 갑자기 금붕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혼란스러운 자신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과 관련된 걸 물어본 건데요. 이거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뭐 독백적인 어조로 단절된 의식 상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식의 흐름 기법 하면은 이제 1인칭 주인공이 했던 독백과는 조금 보통의 소설에 있는 독백과는 조금 다르다고는 말씀드렸어요. 보통의 독백은 논리적인 흐름, 인과성을 다 담고 있다면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런 거 없이 뚝뚝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이 있는 것들을 찾으면 1, 2번이 남고요. 니은은 굳이 확인하진 않아도 되지만요.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 이건 객관적이지 않죠. 이 소설은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 막 겨드랑이가 갑자기 날개 달고 있어야 됐던 예전에 내가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막 가렵다든지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술 없고요. 사건의 사실성 부여도 아니죠. 디귿.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과거 뭐 내가 뭐 날개가 있었다 뭐 이런 거 회상의 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런 거라든지 26회를 회고해봤다. 이것도 사실 회고라는 것 때문에 뭐 회상이라고 보기에는 그 나머지 26회 어떤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가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상의 기법도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더 확실하게 오답인 것은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지향한다.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 아니죠. 답은 2번인데요. 리을을 확인해 보자면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유라고 하는 그런 것,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이런 게 바로 비유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삶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살아보겠다는 나름의 생각,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답의 2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내용을 보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날개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조금씩 겹치는 지문이 있기도 하지만요. 보기를 제공하거나 문제에서 선지로 구성됐던 내용들에 굉장히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날개를 좀 완전하게 잘 점검하시고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스스로 쓰담쓰담 하시면서 기특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